검은 먹구름이 토해내는 비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험준한 절벽을 때리고 있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가 연이어 고막을 때렸지만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여인 월선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젖은 치맛자락이 거센 바람에 휘날리며 그녀의 여인 다리를 휘감았고 흙투성이가 된 버선발은 미끄러운 바위 끝자락을 힘겹게 지탱하고 있었다. 월선은 텅 빈 눈으로 발 아래 펼쳐진 까마득한 낭떠러지를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섞여 흘러내리는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공보 자국이 선명한 땀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서 빗방울과 함께 허공으로 떨어졌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깊은 원망과 한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죽어야 해. 이런 몸뚱어리. 차라리 짐승의 먹이가 되는 편이나. 월선이 갈라진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한 발을 허공으로 내디디려던 순간이었다. 뇌리에 박힌 남편 최판석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에이그, 제 수험 붙었지. 매년 얼굴을 보고 있으면 먹던 밥도 넘어오겠. 천둥 소리보다 더 크고 날카롭게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다. 월선은 비명을 지르며 머리를 감싸 쥐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최판석이 던진 술잔에 맞아 찢어졌던 이마의 상처가 빗물에 젖어 쓰라려 왔다. 그녀는 바닥을 기으며 통곡했다. 평생을 남편과 시집을 위해 소처럼 일했지만 돌아온 것은 멸시와 조롱뿐이었다. 세상은 그녀를 죄인 취급했다. 월선이 기억하는 혼례 첫날 밤은 지옥과도 같았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얼굴을 본 최판석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고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그녀의 방을 찾지 않았다. 기생집을 전전하며 첩을 들이고 첩들이 월선을 하녀 부리듯 할 때도 그는 뒷짐을 지고 낄낄거리며 그 광경을 구경할 뿐이었다. 자고로 여자는 얼굴이 반반해야 집안에 복이 들어오는 법인데 저런 박색을 며느리로 들였으니 우리 집안 꼴이 이 모양이지.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도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가장 믿고 의지하고 싶었던 지아비의 차가운 눈빛은 지아문 그녀의 영혼을 조각내어 버렸다. 오늘 아침 기어이 첩실의 모함으로 도둑 누명까지 쓰고 내쫓기던 그 순간 최판석은 대문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그녀에게 침을 뱉으며 대문을 걸어 잠갔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어찌하여 내게는 사람의 탈만 씌워놓고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게 하시는가? 월선은 진흙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부짖었다. 손등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육신의 고통은 마음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녀는 다시금 몸을 일으켜 벼랑 끝으로 다가갔다. 이제 정말 끝내고 싶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짐승처럼 숨죽여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눈을 질끈 감고 몸을 던지려던 찰나 과오롱 하는 굉음과 함께 바로 옆에 고목나무에 벼락이 내리꽂혔다. 눈을 멀게 할 듯한 번쩍임에 월선은 비틀거리며 뒤로 나자빠졌다.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고 거대한 소나무는 반으로 쪼개져 시뻘건 속살을 드러내고 있었다.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이던 월선의 눈에 기이한 광경이 들어왔다. 벼락을 맞아 검게 그을린 나무의 쪼개진 틈새에서 빗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은은한 보랏빛 광채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살아 숨쉬는 생명체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죽으려던 마음조차 믿게 만드는 기묘한 이끌림이었다. 월선은 홀린 듯 그쪽으로 기어갔다. 진흙탕에
옷이 엉망이 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나무 틈새를 헤집었다. 그곳에는 사람의 형상을 닮은 듯하면서도 마치 꿈틀거리는 뱀 같기도 한 기이한 모양의 약초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고 빗방울이 닿을 때마다 영롱한 빛을 뿜어냈다. 이것은 산삼인가? 아니, 산삼과는 다르다. 월서는 난생 처음 보는 약초의 기운에 압도되었다. 평범한 풀뿌리가 아니었다. 벼락을 맞고도 타지 않고 오히려 빛을 발하는 이 미물은 마치 월선에게 말을 거는 듯 했다. 나를 취하라. 그러면 너의 운명이 바뀔 것이다.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환청이 들려왔다. 배고프 내린 선물인지 알 수 없었지만 월서는 본능적으로 그 약초를 뿌리째 뽑아 들었다. 흙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녀는 무언가에 조종당하듯 약초를 입으로 가져갔다. 입안에 넣자마자 쌉싸름하면서도 비릿한 향이 퍼졌고 씹을수록 알 수 없는 단물이 배어나왔다. 약초를 목구멍으로 넘긴 직후였다. 월서는 단말마에 비명을 지르며 자신의 목을 감싸쥐었다. 마치 끓는 쇳물을 들이부은 듯한 끔찍한 자결감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오장육부를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뱃속에서 시작된 뜨거운 기운은 순식간에 온몸의 혈관을 타고 손끝, 발끝까지 퍼져나갔다. 그것은 따뜻함이 아니라 살을 태우고 뼈를 녹이는 듯한 월서는 바닥을 뒹굴며 고통에 몸부림쳤다. 빗물 섞인 진흙이 입안으로 들어왔지만 뱉어낼 힘조차 없었다. 그녀의 모함, 그녀의 과거, 뒷몸마다설치는 그녀공 나를서 오드득 하는 뼈가 어긋나고 다시 맞춰지는 듯한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살려주시오. 월서는 무의식 중에 살려달라고 애원했으나 그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흩어졌다. 피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거칠고 공보 자국으로 뒤덮였던 피부 아래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며 낡은 껍질을 벗겨내려는 듯 요동쳤다. 그녀의 손톱이 바위를 긁어 피가 낭자했고 눈앞이 붉게 물들었다가 다시 하얗게 변하기를 반복했다. 이것은 죽음으로 가는 과정인가? 아니면 벌을 받는 것인가? 고통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비웃음을 흘리며 자신을 내쫓던 최판석의 얼굴. 그 얼굴이 악귀처럼 일그러지며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억울해서 분해서 이대로는 못 죽어. 월서는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이를 악물었다. 입술이 터져 비릿한 피맛이 느껴졌다. 뼈가 부서지는 고통 속에서도 살아야겠다는 살아남아 그놈에게 이 고통을 똑같이 돌려주겠다는 독한 마음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몸 안의 장기가 뒤틀리고 전신의 근육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그녀의 몸을 때렸지만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빗방울마저 증발시킬 듯 뜨거웠다. 그녀의 몸을 감싸고 있던 낡은 저고리가 팽팽하게 당겨지며 튀퍼지는 소리가 났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연곡과도 같은 고통의 시간이 흐르고 월선의 몸부림이 점차 잦아들었다. 그녀는 벼랑 끝 바위 위에 축 늘어진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의식은 가물거렸지만 뼛속 깊이 새겨진 원한만은 서늘하게 살아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 벼락 맞은 고목 옆에 쓰러진 그녀의 몸 주위로 희미한 안개가 피어올랐다. 그것은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온 열기와 차가운 빗물이 만나 만들어낸 기이한 현상이었다. 의식을 잃기 직전
월선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빗물에 씻겨 내려간 진흙 사이로 드러난 손등의 피부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의 살결처럼 하얗게 빛나고 있는 것을 본 것 같았다. 하지만 그것이 현실인지 헛것인지 확인할 겨를도 없이 그녀는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따가운 아침 햇살이 눈꺼풀을 찔러왔다. 간밤의 폭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하늘은 시리도록 푸르렀고 이름 모를 산새들의 지저귀이 귓가를 간지럽혔다. 월선은 무거운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렸다. 욱신거리던 온몸의 통증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고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운 기운이 전신을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멍하니 깨닫고는 헛웃음을 흘렸다. 죽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는구나. 그녀는 씁쓸하게 중얼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했다. 바위를 짚고 일어나는 손의 감촉이 너무나 생경했다. 거칠고 투박하여 나무 껍질 같았던 손등은 어디 가고 마치 갓진 백설기처럼 희고 매끄러운 살결이 시야에 들어왔다. 월선은 소스라치게 놀라 자신의 손을 얼굴로 가져갔다. 손끝에 닿는 뺨의 감촉 역시 낯설었다. 울퉁불퉁했던 곰보 자국도 움푹 패었던 흉터도 만져지지 않았다. 그녀는 떨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며 근처에 고여있는 물웅덩이로 다가갔다. 간밤의 빗물이 모여 만들어진 작은 연못은 거울처럼 맑았다. 조심스럽게 수면을 들여다본 월선은 뒷걸음질 쳤다. 물속에는 자신이 아닌 천상의 선녀가 내려온 듯한 낯선 여인이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게 정말 나란 말인가? 월선은 다시금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갔다. 칠흑 같은 머리카락은 윤기가 흘러 비단결 같았고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을 박아놓은 듯 영롱하게 빛나고 있었다. 오뚝한 콧날과 앵도 같은 입술, 자태 하나 없이 투명한 피부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한 자태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다. 아팠다. 꿈이 아니었다. 간밤에 삼킨 그 기이한 약초가 짐승만도 못하게 취급받던 춤을 월선을 천하의 절색으로 다시 태어나게 한 것이었다. 월선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환희이자 동시에 서늘한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늘이시여, 내게 이런 기적을 내려주신 뜻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게 짓밟힌 내 인생을 보상받으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저 짐승 같은 놈들에게 천벌을 내리라는 계시입니까? 그녀의 목소리 걸걸함은 사라지고 옷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청아하게 변해 있었다. 월선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조강지처 월선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아름다움을 무기로 자신을 버린 세상을 향해 칼을 겨눌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복수를 위해서는 힘이 아니다 힘이 필요했다. 월선은 벼락 맞은 고목 주변을 다시 살폈다. 신기하게도 그녀의 눈에는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풀숲 사이사이에 숨어있는 영역들의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것이 느껴졌다. 그녀는 홀린 듯 덤불을 헤치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100년은 좋게 넘은 듯한 산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었다. 10만이들이 평생을 헤매도 구경조차 힘들다는 천종 산삼들이 마치 그녀를 기다렸다는 듯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월선은 옷자락을 찢어 섬들을 정성스럽게 감쌌다. 이것들이라면 한양 바닥을 뒤흔들 미천으로 충분했다. 몇 달 뒤 한양 도성에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남대문 밖
쇠락해 가던 큰 기와집을 사들여 화려하게 단장한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매화 부인. 성은 무엇인지, 본관은 어디인지, 과부인지, 처녀인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다만 그녀가 밖으로 나들이를 할 때면 그녀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려는 북새통을 이룬다는 소문만이 무성했다. 그녀가 쓰고 다니는 장호 사이로 언뜻 비치는 자태만으로도 사내들은 넋을 잃고 쓰러질 지경이라 했다. 게다가 그녀가 가진 재물은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세도가들조차 명함을 내밀기 힘들 정도라는 말도 덧붙여졌다. 자네, 그 소문 들었나? 매화 부인 말일세. 어제 그 부인이 옥색 비단 치마를 입고 저잣거리에 떴는데 그 자태가 어찌나 눈부신지 지나가던 말조차 멈춰 섰다지 뭔가. 주막에 모인 사내들은 침을 튀기며 매화 부인 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그뿐인가? 돈은 또 얼마나 많은지 쌀가게 김신의 빚을 그 자리에서 엽전 꾸러미로 갚아주고는 갔다네. 마음씨까지 비단결이라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매화 부인은 살아있는 관음보살이자 사내들의 애간장을 녹이는 요물로 통했다. 그러나 정작 그녀의 집 대문은 굳게 닫혀 있어 아무리 지체 높은 양반이라 해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 월선, 아니 이제는 매화 부인이 된 그녀는 비단 보료 위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를 즐기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돈으로 매수한 영악한 하녀 점순이가 시중을 들고 있었다. 아씨, 오늘도 문전성시입니다요. 개성상인 박대인이 산삼 한 뿌리를 들고 찾아왔고 이조 판서대 자제부는 시화한 복을 전해달라며 대문 앞 중입니다. 점순이의 말에 매화 부인은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가 어찌나 고혹적인지 같은 여자인 점순이조차 얼굴을 붉힐 정도였다. 답 필요 없다. 내가 기다리는 고기는 아직 낚이지 않았어. 매화 부인의 눈매가 서늘하게 빛났다. 그녀가 기다리는 사람은 단 하나, 바로 전 남편 최 판석이었다. 그녀는 최 판석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호색한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런 소문이 돌면 그는 반드시 제 발로 찾아올 것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이 지나지 않아 점순이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아씨, 아씨, 드디어 그자가 왔습니다요. 최 판석이라는 자가 대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아씨를 뵙겠다고 난리도 아닙니다. 매화 부인의 손이 찻잔을 꽉 쥐었다. 찻잔에 금이 가며 뜨거운 찬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녀가 낮게 물었다. 자기가 이 근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라면서 황금 두꺼비를 예물로 가져왔으니 당장 문을 열라지 뭡니까? 아주 거만하기 짝이 없는 작자입니다. 점순이 혀를 차며 말했다. 매화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호지 문에 난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니 비단 옷을 휘감고 거드름을 피우며 서 있는 최 판석의 모습이 보였다. 몇 달 사이 살이 더 쪄서 돼지처럼 번들거리는 얼굴,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저 눈빛. 심장이 쿵쿵 뛰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혐오감 때문이었다. 저자는 자신이 내쫓은 아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조차 없을 것이다. 오로지 새로운 미색과 재물에 눈이 멀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것이다. 들여라. 매화 부인이 차갑게 명령했다. 네? 그 정말입니까? 저런 물의 하늘. 서린 살기를 보고는 입을 다물었다. 단 그냥 들이지는 마라. 내가 지금은 기도를 올리는 중이라
부정 탈 수 있으니 대문 밖에서 꼬박 하루를 기다려 성의를 보인다면 그때 드리겠다고 전해라. 점순이 나가서 말을 전하자 밖에서 최판석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뭐라고?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천하의 최판석을 문전 박대해? 체지만 매화 부인은 알고 있었다. 그는 절대로 그냥 돌아갈 위인이 아니었다. 그의 호기심과 정복욕을 자극하면 할수록 그는 더 안달이 날 것이다. 과연 잠시 후 욕설이 잦아들더니 최판석은 대문 앞에 털썩 주저앉아 버티기에 들어갔다. 밤이 깊어지고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는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래, 그렇게 기다려라. 내가 나에게 줬던 고통의 억만분의 1도 되지 않으니. 매화 부인은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촛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동자만이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꼬박 밤을 새워 초췌해진 몰골의 최판석 앞에 드디어 육중한 대문이 열렸다. 점순이가 나와 거만한 표정으로 말했다. 마님께서 그 정성을 갸륵히 여겨 뵙기를 청하셨습니다. 들어오시지요. 최판석은 다리가 저려 비틀거리면서도 입이 귀에 걸려 안으로 들어섰다. 마당을 지나 안채로 들어서는 길목마다 진귀한 화초와 성물들이 즐비한 것을 보며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이 정도 재력이라면 내 재산 따위는 푼돈에 불과하겠어. 그의 머릿속은 이미 매화 부인의 재물을 어떻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계산하느라 바쁘게 돌아갔다. 안채 마루 끝 발이 처진 방 안에서 은은한 향내가 흘러나왔다. 최판석이 마른 침을 삼키며 헛기침을 했다. 내가 바로 이 고을의 유지 최판석이요. 은의 명성을 익히 듣고 이렇게 찾아왔소이다. 잠시 후 발 뒤에서 여인의 실루엣이 움직였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나리. 목소리가 들려오는 순간 최판석의 등골에 전율이 꾀꼬리처럼 곱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였다. 제가 아직 단장이 끝나지 않아 이리 발을 치고 뵙는 무례를 용서하세요. 아니요. 미인이라면 응당 신비로움이 있어야 하는 법. 내 기다리리다. 얼마든지. 최판석은 넙죽 엎드렸다. 그때 발이 스르르 거치며 매화 부인의 모습이 드러났다. 얇은 사 족두리를 쓰고 화려한 홍색 당의를 입은 그녀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앉아 있었다. 부채로 하관을 가리고 있었지만 드러난 이마와 눈매만으로도 최판석은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자신이 평생 보아왔던 어떤 기생이나 여인들보다도 압도적인 미모였다. 심지어 자신이 내쫓았던 그 곰보 아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상의 존재였다. 그는 자신이 과거에 저지른 악행은 까맣게 잊은 채 눈앞의 욕망에 영혼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소녀, 일찍이 지아비를 여의고 홀로 되어 외로이 지내던 차에 나리의 헌헌장부 같은 기상을 보니 마음이 흔들립니다. 매화 부인이 부채 너머로 요염한 눈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 한마디에 최판석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부인, 내 비록 가진 것은 많지 않으나 부인을 위해서라면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 바치겠소. 부디 저를 받아주시오. 그가 넙죽 절을 하며 애원했다. 매화 부인은 부채 뒤에서 차가운 비웃음을 흘리며 속삭였다. 정말이십니까? 저를 위해서라면 나리의 모든 것을 거실 수 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달콤한 유혹이었으나 그 이면에는 파멸의 덫이 도사리고 있었다. 지루하고 끈적한 장마가 시작된 듯 창밖에는 추적추적 여름 비가 내리고 있었다. 매화 부인의 처소인 비취로 아는 빗소리와 어우러진 가야금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만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판석은 마른 침을 꿀꺽 삼켰다. 그의 눈앞에는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진수성찬과 함께 괴짝 가득 쌓인 은자 넉넉한 뚜껑 놓여 있었다. 은자의 푸른 빛이 방안을 밝히는 촛불보다 더 영롱하게 그의 탐욕스러운 눈동자를 비추었다. 매화 부인은 우아한 손놀림으로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다. 붉은 입술에 닿는 백자 찻잔보다 그녀의 피부가 더 희고 투명해 보였다. 대인, 이 빗소리가 참으로 처량하지 않습니까? 제 신세가 꼭 저 비에 젖은 낙엽 같아서 말입니다. 매화 부인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다. 최 판석은 허둥지둥 손사래를 쳤다. 아니, 그게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요. 부인처럼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 어찌 낙엽이란 말이요. 부인은 활짝 핀 모란이요. 밤하늘의 보름달이 외다. 그의 아부는 비굴하기 짝이 없었으나 매화 부인은 그저 눈꼬리를 살짝 휘며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슬퍼런 칼날을 최 판석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허나 여인 혼자 이 많은 재물을 지키고 산단을 꾸려나가는 일이 어찌 쉬운 일이겠습니까? 개성에서 제 부군이 남긴 산단을 정리하고 한양으로 왔지만 믿고 의지할 사내 하나 없는 것이 천추의 한입니다. 매화 부인이 한숨을 내쉬며 은근한 눈빛을 보냈다. 최 판석은 기회를 포착했다는 듯 무릎을 탁 쳤다. 부인, 내 비록 가진 미천 하나, 부인의 그 무거운 짐을 나누어 질 각오가 되어 있어. 내게 맡겨만 주시오. 매화 부인은 부채를 접으며 정색을 했다. 차갑게 가라앉은 그녀의 눈빛에 최 판석은 움찔했다. 말씀은 고마우나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요. 저는 장사치입니다. 제게 사랑은 믿음이고 믿음은 곧 재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괴짝에 담긴 은자를 넘습니다. 헌데 대인께서는 저와 혼례를 올리시려면 적어도 제 재산의 절반인 5만 명은 가져오셔야 격이 맞지 않겠습니까? 빈손으로 들어와 안방만일 행세를 하려는 사내들은 질색이라서요. 5만 명. 최 판석의 눈이 튀어나갈 듯 커졌다. 그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털어도 만행이 될까 말까 했다.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다. 그러나 눈앞에 절세가인과 그녀 뒤에 쌓인 금은보화를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저 여인만 차지하면 5만 냥이 아니라 10만 냥. 아니 그 이상이 굴러들어오는 것이다. 이것은 일생일대의 도박이었다. 그거야 당연한 말씀. 네, 비록 지금 수중에 현금은 적으나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문촌옥답과 기와집 그리고 선산까지 합치면 그 정도는 거뜬하오. 최 판석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다. 매화 부인은 코웃음을 쳤다. 땅 문서, 집 문서. 그런 것은 당장 돈이 되지 않지요. 저는 청나라와 비단 무역을 크게 벌일 생각입니다. 당장 현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보름 안에 5만 냥을 현금으로 만들어 오신다면 제 이 모든 재산과 저의 몸을 대인께 바치겠습니다. 허나 만약 한 푼이라도 모자란다면 우리는 인연이 알겠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말에 최 판석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보름이라니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매화 부인의 요염한 자태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집으로 돌아온 최 판석은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안방 장롱을 열어젖히고 첩들이 숨겨둔 폐물함까지 모조리 빼앗았다. 영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건 제가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입니다.
첩실옥란이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최판석은 그녀를 발로 걷어찼다. 시끄럽다. 내년들이 먹고 자고 입는 게 다 누구 돈인 줄 아느냐. 도모하기 위함이니 잔말 말고 내놓아라. 옥리는 바닥에 나뒹굴며 통곡했다. 과거 월선이 쫓겨날 때 그녀를 모함하고 비웃던 옥란이 이제는 똑같은 처지가 되어 있었다. 최판석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매화 부인의 희고 고운 얼굴과 은자 궤짝만이 어른거렸다. 다음 날부터 최판석은 한양 바닥의 거간꾼들을 모조리 불러들였다. 내 집, 논, 밭, 선산, 돈, 되는 건 모조리 팔아라. 당장 급전이 필요하니 값을 후려쳐도 상관없다. 무조건 빨리 팔아치워. 거간꾼들은 헐값에 나온 알짜배기 매물들에 입맛을 다셨다. 평소라면 쳐다보지도 못할 문전옥답이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시장에 나왔으니 서로 사게. 그러나 그들 뒤에 숨은 진짜 큰손이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매화 부인이 미리 심어둔 신복들이 거간꾼들 틈에 섞여 최판석의 재산을 하나둘씩 사들이고 있었다. 최판석이 조선 대대로 물려받은 기와집을 내놓던 날, 그는 잠시 주춤했다. 이 집은 그의 아버지가 또 그 아버지의 아버지가 지켜온 터전이었다. 그리고 그가 전처월선을 내쫓았던 바로 그 집이었다. 잠시 죄책감이 스쳐 지나갔으나 매화 부인의 환영이 그를 덮쳤다. 이 낡은 집 따위가 대수냐. 저 여인과 혼이 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 수십 채를 지을 수 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찍었다. 붉은 인주가 문서에 번지는 모습이 마치 피눈물처럼 보였다. 집문서가 넘어가는 순간 왠지 모를 한기가 그의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다. 보름이 되는 마지막 날 밤, 최판석은 돈자루를 수레에 싣고 비취루로 향했다. 헐값의 재산을 처분하느라 5만 양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사채까지 끌어다 써서 겨우 금액을 맞추었다. 그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다. 며칠 밤을 새운 탓에 눈은 퀭했고 입술은 부르터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의기양양했다. 부인, 내 약속. 가져왔소. 자, 보시오. 이게 내 진심이오. 최판석은 돈자루를 매화 부인 앞에 쏟아부었다. 매화 부인은 쌓인 돈더미를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 돈은 최판석의 탐욕과 그에게 희생당한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조상을 팔아넘긴 대덕의 대가였다. 그녀는 부채로 입을 가리고 묘한 웃음을 흘렸다. 과연 대인이십니다. 제가 사람을 잘못 보지 않았군요. 이토록 결단력 있는 분이라니. 그녀의 칭찬에 최판석은 해벌쭉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다. 매화 부인은 살짝 몸을 빼며 교태 섞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돈이 오갔으니 우리도 격식에 맞는 혼례를 올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흘 뒤 보름달이 뜨는 밤에 성대하게 연회를 열어 만천하에 우리의 결합을 알립시다. 사흘이나 더 기다리란 말이오. 최판석이 안달을 냈지만 매화 부인은 단호했다. 제 모든 것을 드리는 날입니다. 그 정도 기다림도 못 참으시나요? 그녀가 눈웃음을 치자 최판석은 녹아내리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알겠어. 내 사흘 뒤에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오리다. 최판석은 춤이라도 출 듯 덩실거리며 돌아갔다. 그가 부인의 방에는 정막이 흘렀다. 그녀는 최판석이 가져온 돈자루 속에 손을 넣었다. 엽전의 차가운 금속성이 손끝을 찔렀다. 어리석은 놈. 매화 부인의 입에서 나직한 독백이 흘러나왔다. 그녀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비단 주머니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벼랑 끝에서 주었던
반쯤 타버린 소나무 조각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그것을 어루만지며 과거의 자신에게 말을 걸었다. 월선아, 이제 조금만 기다려라. 네가 흘린 피눈물을 저놈이 피로 갚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 창밖의 비는 그쳤지만 검은 구름이 달을 가려 세상은 더욱 짙은 어둠 속으로 잠겨들고 있었다. 그것은 다가올 파국을 예고하는 전조와도 같았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폭풍 전의 고요와 같았다. 매화 부인은 은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최판석이 판 집과 논밭의 문서들을 모두 회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돌려놓았다. 그리고 최판석이 사채를 쓴 장리쌀 업자들을 찾아가 그 채무 증서 또한 사들였다. 이제 최판석의 목숨줄은 완전히 매화 부인의 손아귀에 쥐어졌다. 도성 안에는 매화 부인이 대대적인 연회를 연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세기의 혼례가 될 것이라는 소문에 양반들은 앞다투 초청장을 구하려 애를 썼다. 연회 당일 아침, 매화 부인은 거울 앞에 앉았다. 그녀는 평소보다 더욱 화려하고 짙은 화장을 했다. 붉은 연지를 입술에 바르며 그녀는 거울 속의 자신과 눈을 맞췄다. 아름답지만 어딘가 서글픈 복수의 화신이 그곳에 있었다. 오늘 밤 모든 것이 끝난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다짐하듯 중얼거렸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마당에는 벌써 손님들이 가득하고 최판석 그자는 으리으리한 가마를 타고 대문 앞에 당도했습니다. 매화 부인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려한 금박이 수놓아진 대레복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사각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녀의 품속에는 최판석이 팔아넘긴 모든 문서가 단단히 갈무리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다. 최판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저승자사의 명부였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아갔다. 눈부신 햇살이 그녀를 비추었지만 그녀가 들이운 그림자는 칠흑같이 어두웠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에 걸려들었으니 남은 것은 처절한 응징뿐이었다. 비치루의 넓은 마당은 대낮같이 밝은 초롱불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도성 안에 내로라 하는 한량들과 양반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고 담장 밖에는 구경꾼들이 까치발을 하고 담을 넘겨다 보느라 아우성이었다. 풍악 소리가 드높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상석에 앉은 최판석은 붉은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여보, 술이 비었다. 오늘은 내 인생 최고의 날이니 지나가는 개에게도 고기를 던져주거라. 그의 얼굴은 술기운과 흥분으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탐욕과 승리감으로 번들거렸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김대감에게 콧방귀를 뀌며 자랑을 늘어놓았다. 대감 보시오. 내가 이 도성 최고의 미인과 재물을 얻었어. 이제 내 앞길을 대감은 억지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제 조상 묘까지 팔아먹은 놈이라며 혀를 차고 있었다. 그때 신부 입장 하는 우렁찬 외침과 함께 장내가 일순간 조용해졌다. 화려한 꽃가마에서 내린 매화 부인이 사뿐히 발을 내디뎠다. 그녀는 금실로 봉황을 수놓은 진홍색 화롯을 입고 머리에는 칠보단장으로 장식한 족두리를 쓰고 있었다. 얼굴을 가린 하얀 한삼 자락뒤로 언뜻 보이는 그녀의 자태는 천상의 선녀가 강림한 듯 고귀하고 아름다웠다. 최판석은 해벌린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 부인, 나의 사랑, 나의 복덩이. 그가 비틀거리며 단상 아래로 뛰어내려가 그녀를 맞이하려 했다. 그러나 매화 부인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응시하며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채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뒤로는 건장한 사내들이 병풍처럼 둘러서서 위압감을 조성했다. 최 판석이 멈칫하며 다가가지 못하자 매화 부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날이 이토록 성대한 잔치에 술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흥을 돋을 이야기가 빠졌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구르는 듯 맑았지만 그 안에는 서리빨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최판석은 영문을 모른 채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고 말고 부인이 원하신다면 광대라도 부르리다. 매화 부인은 고개를 저으며 부채를 접었다. 아니요, 광대 노름보다 더 재미있는 어느 어리석은 사내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장리의 모든 시선이 그녀의 입술에 집중되었다.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 읊조리기 시작했다. 옛날에 한 사내가 있었지요. 조강지처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하며 내쫓은 비정한 사내. 말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최판석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졌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어라? 저 이야기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매화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했다. 그 사내는 아내가 쫓겨나는 날, 빗속에 내동댕이 치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에이그, 재수옹 붙었지. 내년 얼굴을 보고 있으면 먹더 넘어오겠다. 그녀는 최판석이 월선에게 했던 모욕적인 언사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흉내냈다. 그 목소리의 억양, 경멸 어린 말투까지 똑같았다. 최판석은 벼락을 맞은 듯 뒷걸음질 쳤다. 아니, 부인? 그게 무슨 소리여? 왜 하필 그런 상스러운 이야기를? 매화 부인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한 발짝 다가갔다. 왜요? 기억이 나지 않으십니까? 첩실의 치마폭에 쌓여 조강지처를 헌신짝처럼 버리던 그날 밤을 그녀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최판석은 숨이 턱 막혔다. 하객들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저게 무슨 소리인가? 최판석이 본처를 내쫓았다는 소문은 들었지만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최판석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소리쳤다. 이보시오. 오늘 같은 좋은 날에 왜 이러는 거요? 내가 돈을 덜 가져와서 이러는 거요. 내 곳도 채워 넣겠다고 하지 않았소. 그는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판은 기울어져 있었다. 돈이라! 매화 부인은 코웃음을 치며 품속에서 두툼한 문서 뭉치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보란 듯이 허공에 흩뿌렸다. 펄럭이며 떨어지는 종이들은 모두 최판석이 팔아치운 집문서, 땅문서, 그리고 노비문서들이었다. 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가 가져온 혼수라는 것이 실은 자기 조상의 뼈와 살을 깎아 만든 빚더미였습니다. 정의한 발치에 떨어졌다. 그것은 그가 태어나 자란 본가, 벤자 이 뒷불 집문서였다. 최판석은 바들바들 떨며 문서를 주워 들었다. 거기에는 선명하게 양도인 최판석, 양수인 매화라는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내가 판 건 김진사, 박부전에 얻는데 어찌 내년이 이걸 가지고 있느냐. 최판석이 악을 쓰며 달려들려 했지만 호위 무사들이 그를 가로막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흙바닥에 처박힌 최판석은 고개를 들어 매화 부인을 올려다보았다. 매화 부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한삼을 완전히 내렸다. 그리고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말했다. 아직도 모르겠느냐. 김진사도 박부자도 모두 내 사람들이었다. 내 놈의 그 더러운 탐욕이 내 눈과 귀를 막았을 뿐이지. 최판석은
멍하니 그녀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천하절석인 그 얼굴. 그러나 그 눈빛만은 낯이 익었다. 원망과 한으로 가득 찼던 벼랑 끝에서 자신을 노려보던 그 눈빛. 설마 네가 월선이냐? 그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쥐어짜는 목소리로 물었다. 매화 부인. 아니, 월선은 차갑게 고개를 끄덕였다. 월선이다. 지옥 불구덩이에서 기어나와 내 놈의 파멸을 지켜보러 온 저승사자란 말이다. 그녀의 일갈은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하객들은 경악하여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 미인이 쫓겨난 본처라고? 세상에 이런 변괴가 어디 있나. 월선인 떨고 있는 최판석을 향해 마지막 선고를 내렸다. 내 놈이 팔아치운 이 모든 재산은 이제 내 것이다.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조차 내 돈으로 산 것이니 당장 벗어놓고 나가거라. 그녀의 호령에 하인들이 달려들어 최판석의 비단 옷을 벗겨내기 시작했다. 이건 알아. 이놈들아. 내가 누군 줄 알고. 여보. 아니 부인.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오. 최판석은 속옷 차림으로 발버둥치며 월선의 치맛자락을 잡으려 했지만 월선은 더러운 것을 피하듯 뒷걸음질 쳤다. 용서? 내 놈 사전에도 용서란 말이 있었더냐? 내 피눈물을 흘리게 한 데가다. 당장 끌어내라. 하인들은 발버둥치는 최판석을 짐짝처럼 들어 대문 밖으로 내던졌다. 아이고, 내 돈, 내 집, 월서나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대문 밖 진흙탕에 처박힌 최판석의 비명소리가 밤하늘을 찢었다. 구경꾼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조롱했다. 천하의 잡놈, 올 좋다. 본처를 버리더니 천벌을 받았구만. 쏟아지는 비난과 체했겼다. 화려했던 연회장은 순식간에 심판의 장으로 변해 있었다. 월서는 닫히는 대문 틈으로 그 처참한 광경을 지켜보았다. 가슴 속에 맺혀있던 응어리가 터져나오는 것 같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허무함이 밀려왔다. 하객들은 눈치를 보며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잔치 음식은 그대로 남았고 흥겨웠던 풍악 소리는 끊겼다. 텅 빈 마당에 홀로 선 월서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 사이로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차갑고도 밝은 달빛이 그녀의 하얀 얼굴을 비추었다. 그녀의 눈가에 고였던 눈물, 한 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완전한 이별을 고하는 눈물이었다. 이제 다 끝났어. 정말 다 끝났어. 그녀는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날 밤 최판석은 거리를 헤매다 자신이 살던 집 대문 앞에 쓰러졌다. 하지만 굳게 잠긴 대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으고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린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대문을 두드리며 월선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밤바람 소리뿐이었다. 반면 월선은 빛위로의 가장 높은 누각에 올라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벼락 맞은 소나무 조각이 들려 있었다. 이것으로 내 원한은 갚았다. 허나 이 빈 마음은 무엇으로 채울꼬? 그녀의 탄식이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매서운 북풍 한설, 옛 틈이었지. 몰아치는 한겨울, 한양의 뒷골목은 얼어붙은 짐승의 시체처럼 차갑고 황량했다. 뼈까지 파고드는 추위 속에 넝마 조각을 걸친 거지. 하나가 언 땅을 기어가고 있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도성 안에서 떵떵거리는 부자로 이름을 날리던 최판석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떡이 져 흉측했고 동상에 걸린 손발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코를 막으며 그를 피해갔지만 그는 부끄러움조차 잊은 지 오래였다. 배고픔, 오직 백가죽이 등에 들러붙는 듯한 끔찍한 기야만이 그의 흐릿한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다. 밥 좀 주시오. 내 돈, 내 집. 최판석은 헛소리를 중얼거리며 주막짐 문지방을 넘으려다 주인에게 물바가지를 뒤집었었다. 이런 재수 없는 미치광이가 또 왔네. 썩 꺼지지 못해. 찬물을 뒤집어 쓴 그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덜덜 떨리는 몸을 웅크린 채 그는 흐느꼈다.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환영이 어른거렸다. 자신이 곰보 자국이 선명했던 본처 월선의 얼굴이었다. 그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아, 잘못했어. 월선아, 내가 잘못했어. 그가 허공에 대고 손을 휘저었지만 환영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아름다운 매와 부인의 모습으로 변하여 그를 차갑게 비웃었다. 두 얼굴이 하나로 겹쳐지며 빙글빙글 도는 환각 속에서 짜졌다. 한편 최판석의 모든 재산을 차지한 월선. 아니 매와 부인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한겨울 벌판에 선 듯 시렸다. 복수는 끝났고 원수는 파멸했다. 그녀의 창고에는 평생 써도 다 못 쓸 재물이 쌓여 있었고 거울 속의 자신은 여전히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러나 가슴 한 구석에 뚫린 구멍으로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것만 같았다. 내가 그토록 원하던 끝인가? 월선은 씁쓸한 표정으로 찻잔을 내려놓았다. 복수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올 때는 몰랐던 허무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판석을 무너뜨리면 세상을 다 가진 듯 기쁠 줄 알았건만 남은 것은 텅 빈 승리감뿐이었다. 그때 문 밖에서 점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마님, 대문 밖에 웬 아이를 업은 여인이 쓰러져 있습니다. 얼굴에 화상 흉터가 심하여 사람들이 괴물이라며 돌을 던지고 쫓아내는 것을 제가 겨우 막았습니다요. 그 말에 월선은 감전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화상 흉터, 괴물. 그것은 과거의 자신을 부르던 세상의 잔인한 이름들이었다. 월선은 겉옷 걸치지 않은 채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눈 내리는 거리, 얇은 삼배옷을 입고 아이를 꼭 껴안은 채 쓰러진 여인의 얼굴은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사람들은 혀를 차며 구경만 할 뿐 누구 하나 손을 내미는 이가 없었다. 월선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저 여인의 모습에서 벼랑 끝에 섰던 지난날의 자신이 겹쳐 보였다. 만약 그때 그 신비한 약초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자신 또한 즉 차가운 눈밭에서 비명 행사했을 것이다. 월선은 주저없이 여인에게 다가가 자신의 비단 겉옷을 벗어 덮어주었다. 마님, 더러운 것이 묻습니다. 하인들이 말렸지만 월선은 고개를 저었다. 더러운 것은 이 여인의 몸이 아니라 곤경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는 너희들의 마음이다. 그녀의 호통에 하인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다. 월선은 직접 여인을 부축하여 안채로 들였다. 따뜻한 미움을 먹고 정신을 차린 여인은 월선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고 환송하여 어쩔 줄 몰라 했다. 부인, 저 같은 추몰에게 어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월선은 여인의 거친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다. 당신의 얼굴은 흉하지 않습니다. 월선의 진심 어린 말에 여인은 오열했다. 그날 이후 월선은 결심했다. 하늘이 자신에게 기이한 인연으로 아름다움과 재물을 준 것은 단순히 개인의 복수만을 위함이 아니었음을 깨달은 것이다. 월선은
최판석에게서 빼앗은 재물을 풀기 시작했다. 도성 안에 굶주린 자들에게 곳간을 열어라. 병들고 돈이 없어 의원에게 가지 못하는 자들을 모두 내 집으로 데려오라. 그녀의 명령에 비취르의 대문은 활짝 열렸다.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매화 부인의 미색을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녀의 넓은 아량과 자비심에 감복하여 머리를 조아렸다. 사람들은 그녀를 더 이상 요염한 매화 부인이라 부르지 않고 살아있는 관음보살이라 칭송했다. 월서는 비로소 거울 속의 외면이 아닌 자신의 내면이 채워지는 충만함을 느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다.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핀 어느 날, 월서는 가마를 타고 거리로 나섰다. 백성들이 그녀를 향해 환호하며 길을 터주었다. 그때 길가 구석에서 썩은 냄새를 풍기며 누워있는 거린 하나가 눈에 띄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해갔지만 월서는 가마를 멈추게 했다. 최판석이었다. 그는 이제 사람인지 짐승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입가에 침을 흘리고 있는 그를 보며 월서는 가마에 발을 살짝 들어 올렸다. 나리. 월선이 나직하게 불렀다. 그 목소리에 최판석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월선을 바라보았다. 아름답고 고귀한 자태, 그리고 그 뒤에서 뿜어져 나오는 후광 같은 인자함. 최판석의 입술이 달싹거렸다. 부인. 월선아. 그는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회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물이 그의 더러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이 버린 것이 단순히 못생긴 아내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지탱해주던 유일한 복시였음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월서는 그에게 더 이상 분노도 미움도 느끼지 않았다. 그저 한때 부부의 연을 맺었던 욕망에 눈이 멀어 파멸해버린 불쌍한 중생에 대한 연민만이 남았을 뿐이었다. 그녀는 점순이에게 눈짓했다. 점순이는 엽전 꾸러미와 따뜻한 떡이 든 보따리를 최판석의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이것으로 배라도 채우고 남은 생은 참회하며 사시오. 최판석은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끌어안고 땅바닥에 머리를 처박은 채 통곡했다. 그의 울음소리는 봄바람에 실려 허공으로 흩어졌다. 가마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월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월선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벼랑 끝에서 기이한 약초를 먹고 절세미인이 된 여인. 하지만 사람들은 그녀가 아름다워졌기 때문에 행복해진 것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세상을 위해 썼기에 진정한 행복을 얻었음을 알았다. 월서는 늙어 백발이 되었고 주름이 졌지만 그 얼굴은 젊은 시절보다 더 온화하고 아름다운 빛을 뿜어냈다. 그녀의 곁에는 수많은 양아들과 딸들이 그리고 그녀의 도움을 받은 이들이 가족처럼 함께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월서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그녀가 떠난 자리에는 향긋한 매화 향기가 은은하게 맴돌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기리며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하늘은 높고 푸르렀다. 월선의 파란만장했던 삶은 그렇게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처럼 세상에 남겨졌다. 선과 악의 갈림길에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복수를 넘어 자비로 승화시킨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교훈이 되어 후세에 전해지리라.